영국은 EU에서 탈퇴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손실이 있다.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경우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을 거로 낙관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아무 준비가 없었다. 중장기적으로 과연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1950-51년도에 유럽 석탄 공동체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석탄과 철강은 전쟁에 꼭 필요한 전략 물자입니다. 독일 루르 지방에 이런 석탄하고 철강이 풍부했거든요.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2차 대전까지 거의 80년 동안 유럽사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보복으로 점철됐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프랑스가 처음에는 똑같이 보복을 하다가 독일에 있는 철강 같은 거 뺏어갔죠. 석탄하고. 안 되겠다 해서 철강하고 석탄을 유럽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자. 자, 그럼 독일이 전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석탄 철강을 공동 관리하면서 이제 유럽 통합이 시작됐고요. 1950년, 51년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제 75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석탄 철강 분야에 시작한 것을 경제 전체로 확대했고, 유럽 통합이 지역 블록에서 가장 앞선 이유가 뭐냐면 지금 27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단일 시장입니다. 그냥 한 나라가 된 거죠. 상품이나 서비스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관세 장벽도 없고, 제가 만약에 독일 사람이다 그러면 나머지 26개 회원국, 프랑스, 폴란드 가서 비자 없이 취업해서 살고 거기 지방의회 의원까지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권도 있고요. 자, 우리가 아세안이라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10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 시장이라는 그렇고, 또 하나는 단일 화폐. 27개 나라 중에서 20개 나라가 유로, 단일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화폐가 어떤 의미냐면 미국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이듯이 옛날 독일의 도이체 마르크, 독일 마르크가 유럽에서는 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지금 27개 회원국의 경제 비중 20%고요. 최대 비중이 높은 나라고, 유로존 20개 나라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마르크화를 포기했다는 게 유로존이 출범한 거거든요. 그럼 역사상 보면 만약에 우리가 원화를 포기하고 엔화를 쓴다, 위안화를 쓴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독일은 기축통화 마르크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럽 통합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이죠. 자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를 포기하고 단일 화폐를 쓰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27개 유럽연합 EU가 지역 블록, 경제 블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원국들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블록을 만들어서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도 높이고 대접을 받는, 위상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알죠?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몇 개 나라에 거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류에서 오염을 시킨다면 한 나라 대응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아까 말씀드린 통상, 무역도 유럽이나 EU 차원의 공동 권한이거든요. 단일 권한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이나 위상을 높인 거죠.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04년도에 중동부 유럽이 이제 소련 때 소련 공산 블록에 섞였잖아요. 그래서 탈냉전 시대에 시장 경제로 들어오면서 이제 EU 회원국이 됐는데요. 중동부 유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부다페스트나 헝가리 가서 이렇게 보면, 헝가리나 바르샤바 큰 빌딩이나 지하철, 전동차 딱 보면 EU 그 깃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럽연합 예산 중에 그런 걸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지원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예를 들면 조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는 회원국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EU의 공동 예산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예산을 많이 내지만 EU 예산을 지원받는 액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선진국이고 낙후된 지역이 적잖아요.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 경제가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U 예산의 3분의 2 넘는 비중이 경제력에 부담하는 분담금이거든요. 나머지 한 10%는 공동정선이나 뭐 관세 이런 게 EU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많이 부담하는데, 예를 든다면 독일이 EU 예산에 100원을 낸다. 근데 돌려받는 거는 1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원을 순납부란 얘기죠. 순기여. 근데 폴란드는 정반대입니다. 농민 비중이 많고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폴란드는 10원을 내고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일이나 프랑스가 볼 때는 예산에서는 마이너스지만 프랑스는 포도주라는 농업도 있고 또 다수라는 방산업체도 있고 또 원자력 그런 게 강국이잖아요. 반대로 26개 수출 시장이 큰 거고요. 독일 또 제조 강국이잖아요.
예를 들면 폴란드나 동유럽 가면 독일 BMW 자동차나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꽤 많습니다. 독일 제조. 자,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독일이 예산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너스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얘기죠. 그렇게 돼서 유로통의 원래 목적은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평화 교란자를 제어하는 이제 평화 목적이었었고요. 2012년에 유럽연합 EU가 국제기구 UN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일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UN이나 UN 산하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은 많거든요. 근데 유럽연합 EU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노벨상 수상위원회가 유럽이 전쟁의 땅이었었는데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지역 블록을 만들어서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인권 증진에 기여했다. 이걸 공로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원래 의미는 평화를 위해서 경제를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유럽 통합은 원래 이제 평화를 목적으로 경제를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철강하고 석탄의 유럽 관리를 경제 전 분야로 확산해서 통상 정책도 같이 하고 이제 단일 화폐까지 유럽 중앙은행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죠. 그 유명한 독일 연방은행 분데스방크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지사 정도로 된 거예요. 도이체 마르크를 주무르든 단일 시장까지는 그래 이해해. 왜냐면은 시장을 확대하고 자유 이동해서 근데 과연 화폐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했지 우리가 아무리 동북아 통합이 진전되더라도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를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한테는 1, 2차전 업보 때문에 무력 사용을 극도로 자제했고 독일 마르크화가 독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달러를 쓰듯이 독일 마르크와도 비슷한 국제 통화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 건데요. 독일 왜 마르크화를 포기했을까는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래 우리가 독일 통일을 얻는 대가로 마르크화를 포기할 것이야. 그 대신에 유럽의 외교 안보도 같이 유럽 차원에서 강화하자.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독일이나 프랑스가 외교 안보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각 회원국의 외교 안보 정책도 수행하면서 EU 차원에서 단일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상 정책은 다수결로 EU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데요. 외교 안보 정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대해서 EU 회원국들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왜 유럽연합이 이렇게 무기력해? 왜냐면 난민도 많이 들어오니까 가자 전쟁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교 안보 정책은 아직도 비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통상 정책은 제가 알겠듯이 EU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상하고 타결을 하는데 외교 안보 정책은 EU 차원에서 하나의 목소리 공동 정책을 계속 노력하지만 회원국들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단일 정책은 아닌 거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5월에 중동부 유럽 10개 나라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그 8개 나라고 키프로스, 몰타가 회원국이 됐는데요.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이제 비세그라드 4개국이라 합니다. 그쪽에서 모여서 별도로 하나의 비공식 모임인데 이쪽 나라들은 소련의 압제에 있다가 주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같이 유럽의 대표로 내놓았는 나라들이 오랫동안 블록에서 협력하면서 주권을 조금씩 양보했는데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같은 나라들은 몇십 년 동안 소련의 압제에 있다 이제 주권을 찾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양보 이양 이런 걸 해야 이제 통합이 강화되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좀 더 예민하고 아니면 이제 회원국이 되면서 지금 21년이 됐지만 그런 거에 상당히 갈등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볼 때 통합이라는 것이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을 유럽 차원으로 이양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경제블록의 권한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단일 시장, 단일 화폐도 쉽지 않았잖아요. 몇십 년만 이루어진 거고 계속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보통 위기 때 유럽이 통합을 강화해서 앞으로 2보 나가면 1보 후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쭉 먼 시각에서는 그래도 통합이 계속 진전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 2010년 때 유로존 위기가 있었죠. 우리 피그스 국가라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들어왔는데 거의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이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로존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다르고 경제 운영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한 화폐를 쓰느냐. 그래서 그리스 탈퇴 얘기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유로존이 붕괴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제가 강조하듯이 유럽이 통화되는 건 단순히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큰 기본 동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통합은 주고받는 거지만 유럽 통합이 만약에 없었다. 이유라는 경제 분류가 없었다.
있었을 때 만약에 지금 폴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개별 국가라서 지금 트럼프 시대에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도 계속 동북아 통합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라고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세안 10개국 항상 주도합니다. 아세안이라는 블록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냈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독일 경제 그런 걸 같이 봐야 되는데요. 독일이 EU 27개 나라의 20% 경제 규모, 20개 유로존의 4분의 1. 근데 독일 경제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3, 24년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경제가 1% 내인데요. 만약에 독일 경제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유럽 경제도 1%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졌느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았습니다. LNG가 아니라. 바닷속 한 100m 해저 파이프는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2022년 말까지 러시아로 받는 가스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LNG를 들어오니까 가스 가격이 두세 배 늘어났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많이 수출하지만 러시아 시장도 끊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경제 침체되면서 덩달아서 다른 유럽 경제도 이제 안 좋아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경제,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예를 들면 뭐 G7 서방 선진 7개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잖아요. 2% 넘고. 자, 그런 이유가 미국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앞서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파나 팽스 같은 그런 쪽에서 생산성이 높아졌거든요. 유럽은 아직도 디지털 경제 전환에 뒤처졌습니다. 이제 두 가지 요약한다면 최대 경제 규모인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연이어 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경제 성장률. 또 하나는 디지털 경제에 뒤처져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죠. 그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독일이 오랫동안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풀지를 못했는데요. 5월 초에 독일이 새로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부 출범하기 전에 헌법을 고쳐서 정부 재정을 풀 수 있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헌법, 기본법에 말 그대로 균형 재정이라 해서 정부 재정을 사실상 흑자를 유지하게 했거든요. 이걸 풀어서 독일이 1조 유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유로를 인프라, 국방. 그래서 독일은 2029년에 국방비 3.5% 달성합니다. 나토 연구소에 제일 빠르게. 그 전에 그게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2025년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뭐 0.2 하다가 경제학자들 추산은 독일이 그 푼돈을 빨리 집행하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만 연말까지는 그래도 러시아 가스나 이걸 받아가지고 1% 상반대 했었는데요. 23, 24년 마이너스였고 올해는 그 1조 유로 푼 게 빨리 집행되면 플러스도 가능하다. 2026년부터는 독일 경제가 한 1% 안팎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유로존이나 EU 경제도 1% 상반대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독일 연방 채권이 분트라고 해서 우리 미국 재무증권 있잖아요. 그게 국제 자금시장에서 기준이 되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로화를 쓰는 20개 나라가 다 유로 채권을 발행해요. 그리스나 이런 발트삼국도. 하지만 독일 유로화 채권이 제일 금리가 낮죠. 왜냐면 독일 경제가 제일 튼튼하니까. 근데 독일이 1조 유로를 푼다 했을 때 독일 유로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독일 경제는 튼튼하지만 너희들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조금 더 금리 높여줘. 그런 의미가 있고, 독일이 1조 유로를 풀면 폴란드나 다른 발트삼국에도 유리한 게 뭐냐면 독일이 인프라 투자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이 라인메탈입니다. 라인강의 금속이라고. 그쪽 주가가 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보다 최근에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인데요. 라인메탈이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독일이 돈을 많이 풀면 단일화폐 유로화의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독일 국채금리도 조금 더 올라갔지만 파급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이 더 많이 물건을 수입해야 되고 방산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23일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3.8%포인트 차이로 브렉시트가 있어서 많이 충격했잖아요. 탈퇴한 거는 2020년 1월 31일, 과도기 거쳐서 정식으로 탈퇴한 거는 2022년 1월 1일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브렉시트가 일어난 제일 큰 이유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온다. 왜냐면 유럽이라면 자유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단일시장이니까.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온 대답이 우리가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다. 통합이라는 건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영국은 그런 주권에 애착이 강했고요. 두 번째가 이민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란드 사람들이 2004년 가입하는 영국으로 100만 명 넘게 이주했습니다. 와서 빵집부터 해서 3D 업종에 종사해서 많이 기여를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몰려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유럽연합에 탈퇴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홀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19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드렸으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영국의 경제 성장하고 EU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는데 우리가 EU 하면 경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영국보다 1.8%포인트 EU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전에는 영국 경제 성장률이 EU보다 높았습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손실이 있다. 10년 정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중장기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제 1.8%포인트 낮았다고 얘기했고 그걸 한꺼번에 만회할 수 없고 아직도 영국 무역의 절반 정도가 유럽연합으로 갑니다. 그 다음이 교육비가 높은 게 미국인데요. 미국은 EU 교육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16,000개가 유럽 시장 수출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EU 회원국일 때는 아무런 통관 서류가 필요 없죠.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략을 하는데 무슨 통관 서류가 똑같이 단일 시장이니까. 그런데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통관 서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다른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수출 시장을 몇 가지만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EU보다 훨씬 높았고요.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잖아요. 자유무역도 1860년에 프랑스하고 최초로 자유무역 FTA를 맺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농산물이나 공산물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수입을 했는데 무역 장벽이 EU하고 생기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됐고 그 다음에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 시민들이 영국으로 자유이동을 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반이민 감정이 생기니까 자유이동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3D 업종이라고 하는 아니면 요양보호사 간병사 이런 업종은 영국 사람들이 일은 않는데 이전에 회원국일 때는 중동부 유럽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인력이 줄어드니까 영국 임금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영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플랜 B가 있냐? 최악의 경우라 상정하냐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2016년 6월 달에 보수당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국민 투표 브렉시트 부른 이유는 반대 투표 나올 거 너무 자신했기 때문이고요. 영국 하원에서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그걸 비판했어요.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보수당 정부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로 낙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원의 정식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너무 아무 준비가 없었다. 너무 무책임했다. 그런 비판을 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예를 들면 영국이 미국하고 2, 3년 안에 FTA 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영국의 EU 교역 3분의 1이 미국이거든요. 영국이 인도하고 FTA 거의 이제 체결 가까워야 됐는데도 추산을 했더니 앞으로 10년 동안 인도하고 FTA 체결해서 얼마나 GDP가 늘어나냐 경제가 늘어났더니 0.0몇 %예요. 그만큼 영국한테는 EU가 큰 시장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최소한 2년 전부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비중이 그렇지 않다는 비중보다 20%포인트 높습니다. 반대로 다시 가입하자는 비중은 높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조금씩 관계 개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념에 매몰리지 않고 실리적 입장의 나라거든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6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런 나라자면 이 브렉시트가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로 너무 나라를 두둥강에 낸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집권 노동당도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 더 접근해야 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만 브렉시트 열렬 지지자들이 너무 매국노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일 수밖에 없고요. 설문조사는 분명히 20%포인트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재가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 10년에 유럽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경제도 안 좋고 막 서로 삐걱거리는데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게 갈등이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35년에 EU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전망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발칸반도 몇 개 나라가 가입해서 3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이 과거 소련에 속했던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EU라고 하는 블록으로 확대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유로화도 20개 나라인데 2020년 1월 1일에 불가리아가 단일화폐를 채택합니다. 단일화폐를 채택하려면
경제 운용을 잘해야 되고 환율이나 이자도 2%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몇 년 동안 충족해야 단일화폐를 채택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27나라 중에서 불가리아가 되면 21개 나라, 5개 나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면 단일화폐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점진적으로 유로화를 채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유럽 통합은 계속해서 위기가 정기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조금씩 통합이 진전됐고 2030년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유럽연합은 삐걱거리지만 분명히 존속할 테고 EU라는 블록이 국제 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면 그린딜이라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해서 선도를 하고 인공지능 법안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건 안 되고 사람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공지능 써도 안 됩니다. 옛날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톰 크루즈 나왔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인공지능이 범죄를 예측해서 범죄 저지르기 전에 잡는 프로그램인데 EU에서 인공지능법에서 그걸 명시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은 인공지능 모든 걸 다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이한 규제 접근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EU는 경제가 침체하고 맨날 규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 규제나 인공지능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더 이상 규제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해서 갈등은 있지만 위기나 갈등이 유럽 통합을 촉진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디지털이 우리 OECD 전자정부 조사하면 독일이 거의 꼴찌입니다. 자, 그만큼 디지털이 뒤쳐졌고 대표 산업은 자동차가 휘청거리니까 비아디 전기차하고 폴스바겐 전기차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 전기차 전환에 뒤쳐졌잖아요. 진짜 체면이 구겼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경제는 80%를 무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 해서 70%인데요. 그만큼 독일은 수출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해저 파이프라인 한 1200km 끌어와서 한 100m 해저에 해저 파이프라인을 받았었는데 2022년 2월에 전쟁이 나면서 그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LNG로 전환했지만 원자재가 되는 가스 가격이 최소한 2~3배 올랐죠.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했고 중국과의 교역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무역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흑자,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독일이 왜 이렇게 경제가 많이 안 좋냐 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국제 경쟁력이 지속해서 하락했다는 게 인프라, 전국에 한 4,000개 다리 보수해야 된다. 돈이 없다. 정부가 돈 안 벌기 때문에. 그다음에 디지털이 우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경제클럽이잖아요. 30개가 넘는 회원국인데 인터넷 전자정부 조사하면 독일이 거의 꼴찌입니다. 30위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톱3 안에 항상 듭니다. 자, 그만큼 디지털이 뒤쳐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따라 노동력 부족한데 난민 많이 받아서 노동 이민은 조금 받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중장기적 원인이 다 겹친 거죠.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2022년은 선방을 해가지고 1% 정도 성장률 좀 더 했지만 23년, 24년 마이너스였고요. 올해는 잘하면 플러스로 전환한다. 그 이유가 독일이 균형 재정을 풀어서 1조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원, 우리 2년 반 예산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유로는 인프라 투자, 5천억 유로는 국방비 증액이거든요. 이게 빨리 집행되면 2025년은 플러스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1% 상반 정도의 성장. 자, 이제 독일 경제가 EU 27개 경제의 20%, 20개 유로존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1% 정도 성장하면 EU나 유로존 경제도 1% 상반대로 올라섭니다. 자, 그만큼 독일 경제 성장은 EU 경제의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선진 7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동력 감소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요. 2019년에서 23년과 비교해서 2025년에서 29년 노동 가능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줄어드냐 한번 보면은요. 자, 미국은 마이너스 0.12밖에 안 되는데 독일이 마이너스 0.66입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0.25. 자, 독일 인구가 8,300만, 8,400만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난민이 100만
명 넘게 들어왔고 2015년 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 시리아 내전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난민 신도가 100만 명 넘게 와서 지금 독일에 정착한 난민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난민은 일반 예를 들면 노동이민하고 대비해서 어떤 게 좀 어려움이 있냐면 난민은 들어와서 정착하고 노동시장 진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노동이민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독일은 이제 전쟁의 업보나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민을 300만 명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인구가 230만 명, 40만 명이거든요. 대구시 인구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서 극우 정당이라는 건 독일 대한당 세력 급등하는데 상당히 큰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노동력 급격한 감소를 보충하려면 예를 들면 독일에서 IT 기업은 지금 승승장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 숙련 기술력, 시민권 아주 단축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MZ세대 중에서도 언어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독일 이민, 기술 이민 같은 건 꽤 많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T나 우주 항공 쪽 인력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이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본부고요. 그 공장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인력 감축한다고 그러다가 작년에 노사협상에서 이제 몇 년 감축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비아디 전기차하고 폴크스바겐 전기차가 경쟁이 안 됩니다. 비아디가 보조금도 받았고 공정을 혁신해서 20-30% 싸거든요. 독일에서도 렌터카 시장에서 비아디 전기차를 법인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 진짜 체면이 구겼죠. 전기차 전환에 뒤처졌잖아요. 그래서 인력 이동을 보면 2024년 6월부터 1년 동안 쭉 보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10,000명 정도 인력이 빠져나갔고요. 금속 제조업 중심이니까 2만 명 넘게 인력이 빠져나갔어요. IT 쪽은 2만 명 넘게 채용을 했고요. 기술하고 연구 서비스, 우주항공도 거의 10,000명 넘게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인력 재이동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어서 GDP 대비 한 19% 가까이가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24% 조금 넘고 있고요. 자, 그만큼 독일이 제조업 강국인데 IT하고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기계,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방산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하 40도, 5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방산으로 전환은 쉽습니다. 도이치라고 하는 그런 농기계, 특수기계 만들었던 업체인데 엔진, 방산 비중이 전혀 없다가 한 1, 2년 사이에 한 2% 정도 방산 비중을 했고요. 화학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 만들던 회사가 살충제에 들어가는 니트로 구할이라는 게 폭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5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150ml 포탄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전쟁의 업보 때문에 웬만한 중견기업도 방산 쪽은 진출을 안 했었는데 방산 기업을 빼고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조금씩 방산 쪽도 진출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독일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대표 산업은 자동차가 휘청거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다. 독일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자, 이렇게 이제 오히려 IT 쪽하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연구기술 서비스는 인력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 경제 규모가 EU 27개 나라의 20%, 20개 유로존의 4분의 1이거든요. 독일이 이제 최대 예산을 부담하고 EU, 그 대신에 독일은 시장을 얻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먼저 정상회담을 해서 유럽연합의 큰 갈등이나 쟁점, 어젠다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자 해서 다른 회원국하고 비공식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은 조금 배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가 하는 게 유럽 통합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린딜 같은 경우도 독일 쪽에서 상당히 먼저 의제를 제시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너무 유럽 통합을 좌지우지한다, 나 기분 나빠,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주도하지만 네덜란드나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같이 합류시켜서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경제를 빼고는 유럽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 25% 때문에.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재정 관련 법이 아니라 헌법에 정부 예산 사실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블랙 제로라는 말을 씁니다. 흑자 제로.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최대 경제 제국이 돈을 안 푸니까. 그러다가 올 3월 말에 헌법을 개정해서 돈을 풀어서 1조
1조 유로를 풀고 5천억 유로는 인프라, 5천억 유로는 국방비 증액. 자, 이렇게 돼서 독일이 국방비를 더 많이 투자하니까 이제 무기도 많이 생산하고 폴란드에 공장도 짓고 인프라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유럽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중국 CATL이 거의 시장 점유율 1위일 겁니다. 그게 원래는 미국 기술이었었는데요. 중국에서 그 기술 사다가 상용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도 지금 전기차에서 중국을 압승하는 건 어렵고, 올해 처음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판매됩니다. 작년은 업비스 했는데요. 올해는 중국산 비아디하고 샤오미 전기차 판 게 테슬라를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EU 쪽에서 합리적 대안이 뭐냐면, 우리가 중국산 전기 배터리 기술을 받는 대신에 중국한테 투자하게 하자, 기술 이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독일이 황금 구속복이라는 균형재정 족쇄를 풀어서 1조 유로를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소한 내년부터는 경제가 1% 이내로 성장을 하고요. 그럼 유럽연합 EU 경제도 1% 상반대 정도 성장할 테고, 그걸 기화로 유럽산 방산업체나 다른 그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연쇄 산업에서 이런 쪽으로 하니까 유럽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텐데, 이제 관건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해서 디지털 경제 쪽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또 다양스럽게 IT 쪽하고 우주 항공 이런 쪽이 조금 독일이 인력을 부족하지만 자동차 인력을 이제 전환 배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 2, 3년 동안 독일 경제가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때마침 올해 3월 말에 균형재정 폐기를 하고서 있는 돈을 많이 풀었지만, 그래도 독일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유럽의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00%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하지만 독일은 이 돈을 풀어도 80%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재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독일이 1조 유로를 풀어도 유럽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훨씬 많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디지털 경제 쪽으로 조금씩 전환하면 분명히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조업 강국이고요. 경제 전체 규모에서 무역에 의존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만큼 독일하고 우리는 세계화가 잘 진전이 돼야 경제도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고, 독일이 이제 유럽이나 EU의 최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독일하고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독일은 IT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주항공하고 연구 서비스, 그래서 MZ세대 중에 이런 쪽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영어권을 먼저 우선하겠지만 독일도 한번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이 좋은 점은, 독일에서 예를 들면 시민권을 딴다, 5년 근무해서. 그러면 나머지 26개 EU 회원국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합니다. 파이어족 얘기하죠. 재정적 독립성을 갖춰서 일찍 퇴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젊다면 10년 동안 IT 분야 열심히 해서 한 10억 원 벌어서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나 키프로스나 몰타 가서 은퇴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유럽을 하면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한 회원국의 시민권을 따면 나머지 26개 회원국에 마음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출연을 듣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취업의 눈을 한번 좀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30년 넘게 거의 전쟁을 잊고 지난 대륙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국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사상 처음으로 영국과 핵무기 사용을 공동 조정하겠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거죠. 동맹국이라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집권은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 그런 게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안병옥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을 만났고요. 두 번째 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전 때는 물론이고 6월 말에 네덜란드 회의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안보 동맹인데요. 5조가 공동 방위 조약입니다. 뭐냐면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지원한다. 근데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담 오기 전에 무슨 입장을 했냐면 이거를 지켜줄까 말까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했어요. 나토 유럽 회원국들 볼 때 너무 당황한 거죠. 이게 없으면 집단 안보 동맹은 무의미하거든요. 결과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헤이그 5% 방위비 합의를 했는데요. 3.5%는 직접적인 국방비, 그러니까 무기를 사고 병력 증강하고, 나머지 1.5%는 국방 관련 인프라니까 철도 부설하고 뭐 다리 부설하고 좀 느슨하게 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합의문이니까 그렇게 됐고,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국방 관련 인프라는 뭐냐, 그런 거 이제 새로 지표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나토
나토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한미군은 한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 누가 침략한다.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적으로 보는 이제 러시아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나서. 그러면 미군 10만이 30만 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미군의 전력을 빼고는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동맹국으로 볼 때는 미국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이건 조건 실권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미국이 철수하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국방비 5% 올리겠다 했고 자, 그렇게 보니까 유럽에서도 국방비를 늘리면서 우리가 더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걸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자주국방이라면 유럽이 스스로 필요한 것도 있고 미국을 계속 유럽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이 더 국방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선거전 때도 그렇고 나토 정상회담 회의가 오기 전까지도 나토의 5조 집단 안보 이거를 그럴까 말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이제 대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거죠.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맹국이라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집권은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달러화가 국제 무역의 결제로 쓰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약세일 수밖에 없다. 신뢰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장기적이지만 유로화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여러 중앙은행 쪽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단기간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 나라 핵탄두 합하면 한 500기 정도가 되는데요. 영국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발사 핵무기만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하고 공중투하 핵무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3세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쪽에 사병 게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 사용을 조정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핵무기는 절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영국과 핵무기 사용을 공동 조정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오염할 경우에 영국과 프랑스 핵무기를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북대서양에서 영국 핵잠수함이 해역을 감시하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런 쪽에 잠수함을 많이 보낸다. 지금까지 영국 잠수함 혼자 이쪽을 감시했는데 프랑스도 잠수함을 이쪽으로 해서 함께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억지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유럽 쪽에서도 정확히 두 가지 목표죠.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유럽 나토 동맹국이 무기를 많이 수입했는데 수입한 무기 64%가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사오다가 지금 많이 자체 국산화했잖아요. 그 전에 5년하고 비교하면 한 10%포인트 이상 늘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무기 비중량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일단 자주국방으로 가면 유럽산 무기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거죠. 27개 나라가 유럽이나 EU 회원국 대부분이 이제 나토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유럽 국방 산업을 강화할까 이걸 봤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EU 차원에서 1,500억 유로, 1,500억 유로면 한 22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3분의 1인데요. 이거는 공동으로 EU 국방기금으로 마련해서 EU 회원국 2개 나라 이상이 공동 무기를 개발하거나 공동 구매할 때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동 구매에 들어가는 게 155mm 포탄, 미사일하고 드론, 방공망, 그리고 전략 수송기는 몇천 킬로까지 날아갈 수 있는 병력을 수행하는 그런 거 이제 공동 개발, 공동 구매에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국방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겠다 이런 게 분명히 깔려 있고요. 미국으로 볼 때는 유럽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 미국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미국 무기 수출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좀 갈등이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럽산 무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이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논의 중인데요. 무기 부품 가치 65%가 EU 27개 나라가 만든 것이어야 된다.
예전에 EU 27나라에다 인접한 나라,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K방산이 뜨고 있잖아요. 폴란드에 K2 전차 9조 원 정도 수출했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BU 회원국 방산기업들이 생산한 무기는 어느 정도까지 구매할 수 있느냐 할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폴란드 무기 구입비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원 정도만 한국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유럽산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언제까지 유럽에서 전면 철수는 안 할 테고 어느 정도 병력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주한미군 축소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름,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국방 전략을 발표하고요. 그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외에 주둔 미군의 축소나 증대가 이루어지거든요. 브리겔이라고 하는 유럽 연구소에서 한번 추정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유럽에 전쟁이 터졌을 때 30만 명을 더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얼마나 더 국방비나 인력이 필요할까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병력은 최소한 30만 명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보다 탱크는 1,400대가 더 필요하다. 장갑차는 2,000대. 엄청난 규모고요. 유럽 국방비가 현재 2%가 목표인데 평균 1.8%인데요. 최소한 2배. 그래서 이제 3.5%가 여기서 난 거죠. 2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도 얼마나 더 늘려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병력 줄이는 건 좋지만 좀 명확하게 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반대로 폴란드나 조금 미국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요구를 할수록 미국의 철군은 앞당긴다. 근데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하고 계속 그냥 조율을 해서 미국이 예를 들면 철군하면 조금씩 줄이겠죠.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좀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유럽 쪽에서 준비를 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볼 때 경제는 저성장하는데 복지는 좋아서 복지를 많이 줄이지 못한다. 그래서 유럽은 좀 너무 복지 우선이다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완성한 거는 전후부터 해서 70년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때는 유럽 경제가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갈 때 복지국가를 완성한 거고요. 경제가 이제 침체할 때 복지를 조금 줄여야 되지만 더뎌서 그런 비판을 받는 건데 우리가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국방비 많이 이제 증액을 하고 요거잖아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지금보다 9배 올리라고 그러니까. 협상용이겠지만 정부 예산은 한정됐는데 보통 버터하고 총의 상충 관계라고 하는데요. 버터는 복지, 먹고 사는 문제고 총은 국방비입니다. 만약에 국방비를 2배 늘리면 먹고 사는 건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볼 때 먹고 사는 걸 줄이면 표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정치는 절대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충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유럽도 분명히 자주 국방은 강화해야 되지만 지금 경제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방비 증액은 논리상 합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직접 복지를 삭감하는데 얼마나 이거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국방비 지출이 너무 많으냐 적으냐 했더니 영국에서는 한 46%가 적다. 프랑스도 거의 40% 가까이 적다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적다는 비중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나토 회원국 중에서 국방비 비중이 가장 거의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1.34%밖에 안 되는데요. 독일에서 이런 질문이 없었는데 그러면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뭐로 더 증액을 하려 했더니 공공서비스를 줄이자는 비중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한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올리자는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만 세금은 안 돼. 그 대신에 다른 공공서비스 줄이는 건 뭐 생각해 볼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국방비 줄이는 것은 안보 위협 때문에 필요하지만 선거 앞두고 아니면 경제가 안 좋을수록 복지를 삭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국방비 증액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버터하고 총의 문제, 상충하다. 하나를 늘리려면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럽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까지 탈냉전 후 30년 넘게 거의 전쟁을 잊고 지난 대륙이죠.
미국이 이제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미군이 한 9만에서 10만 주둔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침략을 못하게 보장을 해줬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국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를 안보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노력했는데 이게 깨졌구나. 다시 자각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이제 유럽산 무기 우선하지만 유럽 방산업체가 무기를 새로 개발한다. 그때 특별한 협약이 있으면 아까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폴란드 공장도 짓고 조립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비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 방산한테는 기회지만 유럽에서는 투자를 해라, 공장을 져라 그런 유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나 그다음에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하여간 계속 공개적으로 국방이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산 구매하고 두 가지 측면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부담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산 무기를 확대하면 미국의 그런 방산 쪽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양면이 계속될 거로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말 그대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최소화하고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후에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 그런 게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각자 도생, 각국이 도생하는 그런 건 강해지지만 유럽연합 EU하고 우리하고 이제 많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무역 비중이 높고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예를 들면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것에 대해서 협상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기후 위기 대응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럽연합이나 다른 비슷한 입장이 있는 동맹국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양자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자 협력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